네, 안녕하세요. 황희상 약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셀코디 세포순환치유요법 제3강 호흡기관 및 관련 질환의 이해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강에 이어서 4강에서는 호흡기관 관련 OTC에 대한 내용으로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순서는 먼저 호흡기관에 대한 해부학적인 면, 한방적인 면, 그리고 분자생물학적인 면, 양리학적인 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어서 호흡기관의 순환적인 이해, 세포, 면역, 신경, 호르몬, 혈액, 림프, 경락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호흡기관의 순환장애와 병증에 대한 내용도 다이어그램을 활용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국은 이제 낮은 문턱이기 때문에 다양한 환자들이 바로바로 들어오기 때문에 최대한 그 효율적인 관점에서 해법을 제시를 하고, 그렇게 해서 효율적인 치료와 매출을 상승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약사님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그런 관점들은 조금 통합적인 관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다양한 해법을 제시를 할 수 있고, 다양한 OTC 환자들에 대해서 잘 접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부학적인 관점과 음양오행적인 관점, 그리고 분자생물학적인 관점은 사실은 OTC에서 직접적으로 연관시키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배경 지식으로는 알고 있어야 다양한 상황에서 대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가장 중요한 양리적인 관점까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호흡기관에 대한 해부적인 측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호흡기는 기본적으로 외부 공기가 끊임없이 순환하면서 외부 이물질이나 세균, 바이러스가 항상 노출되어 있는 곳이고, 그렇기 때문에 염증도 쉽게 발생하는 장소입니다. 비강을 통해서 공기가 들어가면 이 머리뼈에 있는 비어있는 공간이 부비강에서 1차적으로 공기를 좀 데피게 됩니다. 데펴진 공기는 인후두를 거쳐서 기관으로 내려가서 다시 양쪽 폐의 기관지로 퍼지고, 다시 세기관지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폐포에까지 공기가 전달되는 구조라고 하겠습니다. 이 폐는 인체에서 가장 큰 부위에 해당이 되는 아주 입체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이 폐는 양쪽에 있고, 각각의 폐는 다시 또 옆과 분절로 해서 이렇게 쪼개져서 나눠져 있습니다. 이 폐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 그 기능적인 그 이유를 보면, 폐는 항상 24시간 심장과 마찬가지로 끊임없이 운동을 하고 있고, 이 폐가 운동하지 않으면 바로 몸에 산소가 공급되지 않고 사망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폐의 일부 조직이 훼손이 되더라도 나머지 조직이 정상적인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폐는 기본적으로 옆과 분절로 나누어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비강 코 점막이라고 하는 것은 공기가 1차적으로 들어오는 곳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점막이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고요. 점막에 붙어 있는 섬모 역시도 길게 늘어져 있어서 외부 이물질을 쉽게 이렇게 방어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후신경이나 신경 세포들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신경 조직이, 신경세포가 자극을 받으면 재채기를 통해서 또 외부 이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두는 이제 식도 쪽이고, 후두는 이제 호흡기 기관지 쪽으로 들어가는데, 사실 인두와 후두는 거의 붙어 있기 때문에 보통 인후두라고 같이 얘기를 하고, OTC에서도 인후두염 약을 이제 공통으로 많이 쓰게 됩니다. 기관은 이제 연골과 평활근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가장 굵은 그 호흡기관 조직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 기관지, 분절기관지를 거친 공기가 이 폐포로 퍼지게 되면 폐포 허파가리에서 이제 산소와 이산화탄소 가스 교환이 일어나게 되겠죠. 여기서 일반적으로 상기도라고 하면 비강, 인후두, 기관 상부까지를 말을 할 수가 있겠고요. 하기도라고 하면 가는 기관지, 폐, 여기를 하기도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감기라고 하면 상기도염에 해당이 되겠고요. 폐렴이라고 하면
이제 하기도염에 해당이 된다고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이 폐는 뭐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입체적인 조직이고 굉장히 부피가 큰 조직인데 실제 이 폐를 이렇게 평면이라고 생각하고 펼치면 이제 15평에서 25평 정도로 펼쳐진다고 하고요. 그래서 구조적으로 보면 얇은 막에 위에는 공기층, 밑에는 혈액층이 흐르면서 서로 이렇게 그 얇은 막을 사이에 두고 그 산소와 이산화탄소가 서로 교환되는 그런 구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거나 폐라고 하는 것은 24시간 내내 활동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이런 그 구조적인 이런 특징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폐의 이 상피층, 피부에도 껍질이 있듯이 폐의 그 조직에도 마찬가지 이제 상피세포층이 있습니다. 이 상피세포층은 기본적으로 이제 섬모세포를 통해서 점액질이 분비가 되고, 분비세포를 통해서 점액질이 분비가 되고, 그리고 섬모세포에서 이 폐 섬모가 운동을 하면서 가래를 배출하는 그런 기본적인 구조가 되겠습니다. 어쨌거나 이 상피세포가 이 기관과 기관지 전체를 걸쳐서 발달이 되어 있고요. 요 특징은 이제 조금 뒤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허파가리는 이제 두 가지 세포 유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부피가 크게 풍선 모양으로 되어 있는 일형 그 허파가리가 있고 그 사이사이에서 계면 활성 물질을 배출을 해주고 그리고 허파가리가 파괴되었을 때 곧바로 이제 재생해서 분화가 일어나는 이형 세포가 이렇게 같이 어울려 있는 형태가 폐포가 되겠습니다. 어쨌거나 이 폐포는 굉장히 연약한 조직이고 파괴가 잘 되는 조직이기 때문에 그만큼 재생도 잘 되고 활발한 조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폐는 다들 아시다시피 폐순환이라고 해서 심장과 폐 사이에 별도의 혈액순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구조죠. 이 폐와 심장은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호흡 부전이 왔다라고 했을 때 폐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심장의 허혈성으로 심장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고요. 조금 더 이 기관지를 구성하는 세포에 대해서 조금만 더 살펴보면 기관지는 기본적으로 이제 점액 분비가 활발하기 때문에 그 점액 분비 조직이 있고 그리고 점액을 분비하는 세포들도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섬모 운동, 섬모는 아주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는 그 단백질 운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섬모세포가 이 점막에 다량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보통 기관에서 기관지 그 굵은 그 기관지관에서는 이런 점액 분비 조직이 아주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요. 세기관지 아주 가늘어지기 시작하는 부분에서는 점액 분비 조직은 줄어들고 분비샘은 없어집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도 아주 좁은 관에 분비물이 많아지면 관 자체가 막히겠죠. 어쨌거나 기관과 기관지는 공기가 잘 통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아주 가는 세기관지에서는 분비샘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이제 면역 자체도 면역 억제성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대신 이 세기관지에는 신경 내분비 세포가 있어서 폐 상태의 변화를 아주 세밀하게 조절해서 폐의 생리적인 그 조절하는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신경 내분비 세포가 세기관지에 그 존재를 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폐포는 마찬가지 가스가 교환이 되고 이제 타입 2의 폐포에서는 계면 활성 물질이 분비가 되면서 그 폐의 형태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폐의 해부적인 측면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다음은 그 호흡기관의 한방적 이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파죠. 네. 호흡기관이라고 하는 것, 폐라고 하는 것은 24시간 계속 숨을 내쉬었다 들이쉬었다 이런 계속된 운동을 하는 공간입니다. 기본적으로 폐는 음의 장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음이라고 하는 것은
움츠러드는 성질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음의 기운, 그래서 에너지를 보충하는 그런 장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폐는 폐주기라고 해서 인체의 기활동을 주관한다고 하는데, 이때 기는 에너지가 될 수도 있고 사람의 기분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거나 폐는 이제 한밤중에 가장 활성화되는 것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이 활성화라고 하는 것은 폐 혈액량이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한밤중에는 이제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면서 기관지는 수축하고 호흡은 깊은 호흡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폐 혈액량이 증가하고 혈액 중에 산소가 충분히 공급이 되고, 혈액 중에 산소가 충분히 공급이 되면서 몸 구석구석에 산소가 공급이 되고 세포들이 활성을 유지를 하면서 새롭게 이제 순환을 하는 과정이라고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폐는 이제 음의 성질, 움츠리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령 폐포가 파괴되어서 흉막 사이로 공기가 들어가면 폐는 쪼그라들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폐에는 이제 혈액이 많이 계속 순환하기 때문에 그 혈액의 그 표면 장력 때문에 이렇게 움츠러드는 성질을 가지게 되는데, 이 그 표면 장력의 힘을 분산시키는 것이 폐포의 이제 계면활성제 성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계면활성제 성분이 폐의 형태를 유지를 한다. 계면활성제라고 하면 이제 지질 성분이 주로 이루어져 있겠죠. 어쨌거나 이런 형태로 해서 폐는 음의 장기다. 보통 날숨, 내쉬는 숨을 이제 음의 기운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때는 부교감 신경이 자극이 되는 것이고요. 들이쉬는 숨은 이제 양의 숨인데 교감 신경이 활성화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렇게 들이쉬고 내쉬는 숨에 대해서 이런 음양의 어떤 이런 그 순환을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폐는 이제 여러 가지 장기나 여러 가지 연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폐는 기본적으로 대장, 피부, 그다음에 모발 이런 것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이제 되어 있고요. 그래서 폐주 피모라고 해서 이제 폐의 상태가 피부와 이런 채모의 상태와 직결된다라고 한방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는 오행적으로 봤을 때 금의 기운에 해당이 되고요. 방향은 서쪽, 색깔은 흰색, 그다음에 기분으로는 이제 서글픔, 우울함 이런 것을 이제 의미를 합니다. 요거는 인터넷에 오행표를 보면 자세하게 이제 표가 나눠져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폐의 중요한 기운은 이제 그 기능 중에 숙강이라고 해서 혀를 맑게 해서 기운을 아래로 내린다라는 숙강의 그 기능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아서 열받는다. 그럴 때 그 열을 내리는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숙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매운맛은 기본적으로 폐에 그 기운이 들어가는데요. 매운맛은 발산하는 효과가 있고, 매운맛이 폐에 들어가서 폐의 기운을 올려주고, 그렇게 해서 이제 폐가 매운맛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푸는데 도움을 준다. 이런 측면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폐가 그 매운맛이 폐의 허증을 이제 해소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폐장 뇌축이라고 해서 폐의 기능 상태와 장의 상태가 어떤 뇌의 기능과 연관성이 있다라고 하는 이제 생리적인 이런 말인데요. 실질적으로 요거에 대한 연구는 이제 많이 진행되어 있고 상당히 연관성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이제 신경 펩타이드가 서로 많이 상호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코티솔 분비, 그 호르몬, 스테로이드성 호르몬 분비와도 연결이 되어 있고, 그다음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의 활동이 그다음 뇌 활동과 연관성이 있다라는 보고도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폐, 장, 피부 역시도 이 면역 반응이나 염증 발현과의 연관성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감정 노동, 감정 소모를 하게 되면 감정이 메마르는데 이걸 이제 폐허라고, 폐허 상태라고 이제 설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많이 받았을 때 매운맛을 통해서 폐의 기운을 올린다. 이런 식으로 또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폐의 이제 음양오행 관계를 한번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불화극금, 화는 이제 심장의 기운을 말하는데요. 오행에서는 화극금, 화가 금을 녹인다. 화가 금의 기운을 이제 녹여낸다, 억제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실제로 이제 폐고혈압이라든가 심근경색처럼 이제 심장이 너무 항진되었을 때 그러면 이제 호흡곤란이 오죠. 그래서 그 폐의 기운이 이제 억제된다.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토생금, 비위장의 기능이 이제 원활해야 그 폐의 기운을 이렇게 보조를 한다. 이렇게 상승시켜 준다라는 의미가 되겠는데요. 거꾸로 이제 만약에 폐 기능이 약할 때 충분한 영양 공급이 중요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태반제제라든가 실크펩타이드 같은 이런 고단위 고흡수의 이런 아미노산 제제들이 폐 기능이 약해졌을 때는 중요하겠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토생금의 또 다른 의미를 보면 비장이 약하면 설사를 하게 된다. 이제 금이라고 하는 대장 역시도 이제 금의 기운이 해당이 되는데요. 그래서 비장을 보호해서 설사를 멈춘다. 보비지사라고 해서 이런 이제 한방적인 용어가 있는데 이건 이제 토생금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폐의 음양 오행적인 관계들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폐와 이제 연관된 경락을 보면 이제 수태음 폐경과 수양명 대장경이 있습니다. 제가 2강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음경락은 기본적으로 밑에서 위로 올라가고 양경락은 위에서 밑으로 내려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래서 수태음 폐경이라고 하면 손에서 이제 손과 몸통을 이었을 때 수태음 폐경이기 때문에 몸통에서 손끝으로 올라간다. 그리고 수양명 대장경은 이제 손에서 몸통으로 내려오는 경락이 되겠습니다. 요건 뭐 자세하게 OTC에서는 다룰 부분은 아니고요. 몇 가지만 이제 대표적인 것만 보면 이제 대추혈은 이제 동맥 등 뒤쪽에 경추 7번 그 밑에 있는 동맥혈에 해당이 되는데 수태음 폐경도 이 대추혈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대추혈을 따뜻하게 해주면 감기 예방에 효과가 있다. 이런 정도가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합곡, 이 손가락 둘 사이에 엄지 검지 사이에 이 합곡혈은 이제 장 운동을 좀 정상화 시켜주기 때문에 위나 장의 경련, 그 다음에 가변 소화 불량이 있을 때 여기를 풀어주면 이제 장 운동이 정상화된다. 이 정도로 한번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한방에서는 오장육부 장기의 병증을 크게 허증과 이제 실증으로 나누게 됩니다. 허증은 말 그대로 기운이 떨어져 있는 것이고 실증은 너무 항진되어 있는 것을 의미를 하겠습니다. 폐는 기본적으로 이제 건조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음허가 되면 과도하게 건조해지면서 폐가 과민해지는 것을 의미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허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폐는 계속 호흡 운동을 하게 되는데 이 호흡 운동이 저하되면서 이제 숨 차는 현상이 올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양허가 오게 되면 또 추위를 많이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폐의 허증에 해당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폐는 건조한 성질을 가지고 있고 이 건조한 성질을 보호하기 위해서 항상 그 점액질을 통해서 분비 조직을 통해서 이 폐 표면을 항상 그 촉촉하게 해주죠. 그래서 분비 조직은 크게 이런 수분의 분비 조직이 있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폐포에서의 그 계면 활성 분비하는 조직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폐 조직에서의 그 기관지 조직에서의 이 분비샘은 특별히 아쿠아포린이라고 하는 별도의 분비샘 조직이 있어서 항상 기관지의 점액질이 항상 이렇게
기관지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폐 허증이 오게 되면 피부에서는 거꾸로 땀이 이렇게 식은땀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폐 허증이고요. 또 폐로 들어갔을 때는 폐 자체가 건조해지면서 마른 기침, 그리고 기관지 염증이 생기면서 진한 가래가 올라오는 이런 그 병증을 이제 폐 허증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병증으로 보면 천식이라던가 COPD가 일반적으로 폐 허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천식은 이제 허증에서 실증으로 이제 넘어가면서 더 조금 더 악화되는 그런 양상을 띠게 되겠습니다. 폐 허증에는 일반적으로 이제 보음제인 맥문동이 이제 기본적으로 대표적인 본처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양허증에는 계지나 마황처럼 따뜻한 성질의 약제, 신혼해피약이 쓰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허증에서는 기본적으로 인삼이나 대추나 이런 보기제가 많이 사용이 됩니다. 폐실증은 이제 한사, 열사, 어떻게 보면 그 기관지 폐의 그 외부 이물질이나 병원균으로 인해서 이제 염증 반응이 발생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쉽게 보면은 기관지나 폐에서 면역 반응이 활발해졌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허증이 오래되면 마찬가지 점막이 건조해 있기 때문에 외부 이물질이나 병균이 쉽게 이제 조직을 침투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렇게 되면 결국 이 허증이 실증으로 쉽게 옮겨갈 수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면역 반응, 외부 이물질에 의한 면역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오한이나 이두염이나 발열 같은 몸살 감기 증상이 올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실증이기 때문에 과다한 점액질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성 기관지 염증, 기관지에 점액의 과다 분비가 되면서 또한 점성 역시도 증가를 하게 되겠죠. 기관지 확장증, 그리고 이제 교감신경 항진으로 인한 과호흡, 이런 거 역시도 다 폐실증이라고 하겠습니다. 숨이 차고 갑갑한 이런 증상이 생기게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이제 차가운 성질의 실량 해표약, 갈근이 대표적으로 이 폐실증에 사용할 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열제 역시도 폐실증에 사용이 되고요. 그래서 한약재를 보면 청패탕이나 청상보화한 이런 것들이 폐실증에 이제 사용할 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보기에 따라서는 이런 허증에도 쓸 수가 있는데 그 한약재제를 가지고 허증과 실증에 쓰는 것은 조금 단순하지만 좀 복잡한 내용인 것 같아서 제가 나중에 뒤에서 제가 기회 될 때 한번 다시 이렇게 강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호흡기관의 분자생물학적인 측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자생물학적인 관점은 이제 현대의약품 개발의 이제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물론 이제 OTC 영역에서는 조금 직접 응용하기에는 어렵지만 어쨌거나 한번 배경 지식으로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호흡기관은 이제 면역 반응이 활발하고 점막과 폐포의 이 세포 순환이 빠르기 때문에 이 분자생물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기관입니다. 다만 이제 분자생물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전체적인 인체 이해에 있어서는 아주 세밀한 부분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냥 보조적인 관점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이제 COPD인데요. 만성 폐쇄성 폐질환에 있어서 사이클릭 AMP와 포스포디에스터레이즈의 이 세포 신호 전달이 아주 중요한 이제 그 신호 전달 경로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COPD 환자에 있어서는 PDE4가 이제 증가를 하게 되는데요. 그걸 거꾸로 뒤집어서 생각하면 PDE4를 억제를 했을 때
이 COPD 환자의 증상이 완화된다라는 이런 이제 치료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전을 간단하게 보면 PDE4를 억제를 하면 이제 사이클릭 AMP가 증가를 하고 그 프로틴 키나즈의 단백질 인산화 효소인 프로틴 키나즈 A가 활성화되면서 면역세포의 염증 활성이 억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평활근이 이완이 되면서 만성폐쇄성 폐질환의 증상이 완화된다. 요런 이제 간단한 기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포스포디에스터레이즈는 그 두 개의 에스터 결합을 이제 그 분해하는 그런 효소가 되겠는데요. 그래서 이 핵산의 그 기능을 억제를 하는 그런 효소인데 이것이 이제 사이클릭 AMP의 증가와 연관이 되어서 결국 이제 COPD 증상을 개선하는데 요 기전을 이용한 이제 제품이 로플루밀라스트라는 성분으로 이렇게 출시가 되어서 실제로 이제 COPD에 사용하고 있는 성분이고요. 로플루밀라스트.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건선이나 아토피에도 이제 적응증이 확장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참고로 이제 그 PDE5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비아그라죠. 비아그라가 이 PDE5를 억제를 해서 이제 사이클릭 GMP 농도를 올려서 혈관을 확장해서 이제 발기부전 치료제로 사용이 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COPD 환자에 있어서 이런 이제 분자생물학적인 그런 기전을 통해서 이런 실질적으로 전문의약품이 개발이 되어서 사용이 되고 있는 예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염증 유발 그 사이토카인의 일종인데요. 인터루킨4와 인터루킨13 같은 경우는 이제 천식과 아토피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인자입니다. 그래서 헬퍼 T셀 2 타입의 면역세포와 그리고 이제 2형의 그 선천성 림프구 세포가 이 그 인터루킨 4와 인터루킨 13을 분비를 하게 되는데 이 인터루킨 4와 인터루킨 13이 그 세포벽을 통해서 이제 신호 전달이 되는데 그 세포벽에서의 수용체를 차단을 하면서 이 염증을 억제하는 기전이 이제 그 천식 아토피를 억제하는 이런 기전 중에 하나인데요. 이 기전을 이용한 제품이 이제 두플리맙이라는 성분으로 이렇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요거는 지금 난치성의 아토피 환자나 천식 환자, 알러지성 천식 환자에 지금 많이 지금 쓰이고 있는 그런 의약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케모카인인데요. 케모카인도 일종의 이제 사이토카인입니다. 면역세포를 활성화시키는 사이토카인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주화성 사이토카인이라고 합니다. 그건 이제 화학적인 성분을 통해서 그 주변에 있는 그 백혈구 세포를 이렇게 유도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상처가 나게 되면 그 상처 조직에서 케모카인을 분비를 하게 되고 이 분비된 케모카인이 백혈구를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처 조직으로 백혈구를 이동을 해서 그 상처 조직에 침투한 외부 그 세균들을 이제 없애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케모카인의 이런 기전을 활용을 해서 이제 일본 회사에서 포텔리지오라는 이제 항암제를 피부 항암제죠. 피부 림프종 항암제를 이제 개발해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 케모카인은 이런 이제 상처 조직에 이렇게 쓰인다, 피부 조직에 쓰인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윈트 시그널링인데요. 윈트 시그널링은 최근에 그 중해제약에서 탈모 치료제로서 이제 효과가 입증이 되어서 지금 한참 제품화 중인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요. 이 윈트 시그널링은 쉽게 말하면 세포가 분화되는 것, 세포가 재생되는 것에 속도를 조절하는 그런 이제 시그널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탈모 같은 경우에 이 윈트 표적 탈모 치료제 같은 경우는 모발이 빨리 자라게 하는 30% 정도 동물 실험을 했을 때 30% 정도 모발이 더 빨리 자라게 하는 그런 이제 효과를 보이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이 윈트 시그널링 같은 경우는 그 세포의 발성 분화 과정에서 상당히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포 분화가 빠른 피부 조직이라던가 폐기관지 조직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 윈트 시그널링이 너무 문제가 생겨서 저하된다거나 거꾸로 너무 이게 활성화되었을 때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윈트 시그널링을 정상화하는 것이 이 여러 가지 이제 병리 현상에서 그 중요한 그 포인트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거나 중해제약에서는 이 윈트 시그널링을 조금 활성화시키면서 그 탈모 치료를 하는 그런 이제 것에 포인트를 맞춰서 치료제를 개발을 한 것이고요. 거꾸로 이제 윈트 시그널링을 억제를 해서 암 분할을 억제하는 이런 표적 항암 치료제도 연구 중에 있고요. 어쨌거나 이 윈트 시그널링이 문제가 됐을 때 특히 이제 폐 질환에 여러 가지 병리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 지금 계속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히포 시그널링인데요. 히포는 말 그대로 이제 하마입니다. 예, 히포 시그널링인데, 이 히포 시그널링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몸에서 어떤 조직의 크기를 조절하는 그런 시그널링이 되겠습니다. 이 조직의 크기를 조절한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그 증식과 관련이 되겠죠. 증식과 관련이 된다라고 하면 이제 암세포의 증식, 그래서 암세포 증식을 억제를 할 수 있는 그런 표적 항암제로서의 그 세포 신호 전달 그 체계로서 지금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부분에 지금 연구가 되고 있고 연관해서 지금 제품도 계속 지금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서 히포 시그널링 관련해서는 용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YAPTAJ, 예, 얍타즈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어쨌거나 이 히포 시그널링이 그 세포 증식을 촉진했을 때 폐 섬유화를 유발할 수도 있고 또 암을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히포 시그널링을 적절히 조절하는 것, 적절히 억제하는 것, 이런 것이 이제 포인트가 되어서 특정 세포의 과증식을 억제를 해서 표적 항암제를 치료하는, 그래서 이 분자 생물학 관련해서는 대부분 이제 표적 항암 관련한 연구들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요건 이제 그 분자 생물학적인 이제 그 생리적인 모식도인데요. 요 부분은 그냥 일단은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기회 될 때 제가 분자 생물학 관련한 강의는 저도 조금 더 준비를 해서 별도로 한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자 생물학에 관련한 부분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중요한 것은 이제 OTC에서는 사실은 분자 생물학적인 부분이 크게 연관성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항암제 관련한 부분들, 그리고 아까 보셨다시피 이제 탈모 관련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중요한 부분이 되겠고요. 그리고 기관지에 있어서도 이제 만성 질환이라든가 COPD 같은 증상과 관련해서도 이제 분자 생물학적인 기초가 좀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면역 관련해서도 마찬가지고요. 어쨌거나 분자 생물학은 조금 더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서 별도 강의로 한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호흡기 질환에 대한 양리적 관점인데요. 한 페이지로 그냥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일상적인 탈진이나 스트레스가 지속이 되면 이제 점막이 쉽게 건조해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점막이 건조해지게 되면 외부 이물질에 대한 알러지나 면역 반응이 쉽게 올 수가 있고요. 이런 거를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마스크라든가 실내 습도 조절, 또 적당한
휴식과 영양 섭취가 중요하겠습니다. 이 미세먼지나 이 다른 병원성 미생물로 인해서 알러지나 면역 반응이 생기면 가장 기본적으로는 그 구강이나 기관지 후두에 염증이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기침 가래 현상이 생기게 될 테고, 약물적으로는 그럴 때 이제 항히스타민제라든가 진해 거담제를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조금 더 심해지면서 이제 만성화되거나 염증이 과도해지고 점액질도 너무 과도해지고, 그리고 자율신경 자체도 과민해지게 되면 폐렴이라든가 만성폐쇄성 폐질환, 천식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악화가 되게 되겠죠. 이렇게 증상이 악화되게 되면 이제 항생제라든가, 그리고 중추성 억제제, 기침 억제제라든가, 그다음 자율신경 조절제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스테로이드까지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도 조금 더 진행이 되게 되면 이제 세포가 비가역적 손상을 받게 됩니다. 비가역적 손상이라는 것은 회복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 손상된 세포 자체는 그것으로 이제 기능이 다 영구적으로 끝나버리는, 그래서 이식을 하거나 아니면 남아있는 조직으로 그 기능을 다 충당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폐섬유증이라든가 기관지 확장증, 그리고 종양 같은 경우는 이제 세포의 비가역적 이제 손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럴 경우는 이런 약물적인 그 치료가 이제 한계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최대한 상태를 유지를 해 가면서 이제 진행을 관리를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호흡 부전이 오게 되고 증상이 악화되면 결국은 인공호흡기를 의존하게 되고 폐 이식을 통한 이제 치료 방법밖에 남지 않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호흡기 질환은 OTC에서 다룰 수 있는 부분은 사실은 그 증상이 악화되지 않은 요 부분이 되겠죠. 건조한 점막을 어떻게든 이제 건조하지 않게 유지를 하고 기침 가래나 비염 이런 증상을 완화시키고 염증이 악화되지 않도록 염증 관리를 해주는 정도. 그리고 여기 더 심해지면 조금 복잡한 형태의 OTC를 구성을 해야 될 테고요. 더 심해지면 이제 병원 치료로 갈 수밖에 없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호흡기에 대해서 해부학적인 면, 분자생물학적인 면, 한방적인 면, 그리고 양리학적인 면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았는데요. 짧은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라서 내용이 충분히 전달이 안 된 측면이 있을 수가 있겠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별도의 강론을 통해서 또 보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호흡기관의 순환적인 이해인데요. 그래서 면역, 세포, 경락, 신경, 혈액, 림프, 호르몬 이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호흡기관은 사실은 이 면역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하겠습니다. 면역, 그리고 세포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를 하겠고요. 그리고 신경, 그리고 림프, 혈액, 호르몬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한 서로 간의 역할을 이제 공유를 하면서 호흡기관의 순환적인 이런 기능을 잘 유지를 한다고 하겠습니다. 물론 경락은 별도의 영역이기 때문에 조금 다르게 취급을 하겠습니다. 호흡기관은 이제 1차 면역 장벽 기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점액 자체가 호흡기에 전반적으로 흐르는 점액 자체가 물리적 차단 기능을 하겠고요. 그리고 외부 환경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면역 반응이 매우 활발한 기관입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 그냥 제가 말로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호흡기 전반에 걸쳐서 면역 점막세포나 폐포가 상당히 활발하게 면역 작용을 하면서 세포 순환 역시도 매우 활발합니다. 계속 똑같은 얘기를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기관지 점막세포와 폐포는 세포 순환 속도가 매우 이제 빠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활발한 세포 순환이 이 면역 순환을 뒷받침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대로 폐포 같은 경우는 이제 손상되었을 때 빨리 회복은 되지만 과도하게 손상되었을 때는
쉽게 비가역적으로 이제 손상이 되기도 합니다. 폐조직은 이제 미세물질에 의해서 손상되기 쉬운데, 그만큼 이제 암 발병 가능성도 높아지게 됩니다. 실제로 지금 현재 65세 이상에서 가장 많은 암이 폐암이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흡연율은 줄었다고 하지만 미세먼지라던가 황사 같은 것이 이제 일상화되면서 폐에는 훨씬 많은 데미지가 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폐 조직이 손상된 폐 조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세포 재생 인자들이 활발하게 분비가 되는데요. 이 세포 재생 인자들은 거꾸로 말하면 세포를 빨리 이렇게 성장을 시키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세포가 과분열이 되면서 이 과분열 과정에서 DNA 오류가 생기고 이것이 암세포로 이렇게 변화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폐포에 자잘자잘한 손상이 많을수록 이 암 발병률이 높아진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폐암에서 이제 특별히 흡연을 아주 안 좋게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렇게 되겠습니다. 어쨌거나 폐는 손상을 쉽게 받는 조직이고 그만큼 이제 예민한 조직이기 때문에 평소에 손상을 받지 않도록 흡연이라든가 미세먼지를 기피하는 이런 것, 그리고 점막 면역 활동이 활발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 신경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호흡은 들숨 날숨 계속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이제 이 자율신경계가 끊임없이 이제 순환되는 곳이고 또 호흡기관은 의식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기관이기도 합니다. 아주 특이한 기관인데요. 어쨌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세포나 면역, 신경 그리고 림프, 혈액, 호르몬들이 잘 어우러져서 순환하고 있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호르몬과 림프, 경락 부분은 조금 더 빼고 나머지 면역, 세포, 신경에 대한 부분들, 혈액에 대한 부분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호흡기관의 세포순환인데요. 호흡기 세포의 순환 속도는 평균적으로 굉장히 빠르지만 이제 조직에 따라서 차이가 좀 있습니다. 점막세포라든가 폐포는 보통 일주일 이내에 이렇게 순환이 되고요. 그래서 굉장히 빠릅니다. 그리고 세기관지, 폐포와 연결되어 있는 아주 가는 기관지는 이제 1, 2주 정도. 그리고 기관지나 기관 같은 경우는 1에서 3개월 정도. 그리고 기관지 평활근 같은 경우는 거의 비가역적이라고 할 만큼 수십 년의 회복 시간이 걸리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호흡기 세포의 순환 속도가 중요한 이유는 이 병증의 위치에 따라서 치료 기간을 설정할 수 있는 근간이 되기 때문에 이 호흡기 세포의 순환 속도를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호흡기관의 치료 기간은 이제 면역 반응이라든가, 그다음에 항체의 생성 속도, 그다음에 세포 순환의 속도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하겠습니다. 치료 기간은 기본적으로 이제 가벼운 감기 같은 경우, 상기도염 같은 경우는 이제 점막 세포나 면역 반응에 회복되는 정도를 봤을 때는 1, 2주 정도. 하지만 이제 기관지나 폐조직, 하기도 쪽에 염증이 생기면 폐렴 같은 경우 정상화되는데 최소 3개월 정도, 아무리 짧아도 1개월 이상의 이제 치료 기간을 설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제 조직이 섬유화되거나 평활근이 손상되는 것, 기관지 확장증이라든가 폐섬유증 같은 경우는 완치가 어렵기 때문에 증상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 조직 세포 순환이 빠른 폐와 같은 조직은 특히 원활한 영양 공급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고함량의 아미노산이 중요하겠고요. 물론 이제 지질 성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이 호흡기 세포의 순환 속도가 이제 중요하겠고요. 폐포 같은 경우는 인체 폐포는 평균 한 5개 정도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형 폐포 세포는
가스를 교환하는 그런 이제 풍선 같은 형태고요. E형 폐포세포는 이제 계면 활성제를 분비를 하면서 I형 그 세포가 손상되었을 때 I형 세포로 성장해서 이제 대체를 하는 역할을 합니다. 부피는 작지만 개체수가 많고요. I형 폐포세포는 이제 쉽게 손상이 되고 증식이 되지는 못합니다. 한번 파괴되면 그걸로 끝입니다. 그 자리에 빨리 E형 폐포세포가 이제 그 기능을 대체를 하게 되겠죠. 호흡기관에 이제 섬모 세포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점액질이 나왔더라도 이 점액질이 어떻게 보면 거꾸로 올라와야 되는데 저절로 올라올 수는 없죠. 중력 때문에 내려가겠죠. 근데 이 점액질, 가래를 거꾸로 올려내는 것은 바로 이 섬모세포인데요. 이 섬모세포는 1초에 15번 정도로 움직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가래를 배출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 섬모세포는 기본적으로 이제 이 당과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서 움직이게 되는데, 단백질로 움직이게 되는데, 그래서 고함량 아미노산이나 올리고펩타이드, 그리고 이 운동에 있어서 그 정기적인 신호가 중요하기 때문에 미네랄 섭취가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폐질환에 있어서 그 아미노산 섭취나 미네랄 섭취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섬모 운동을 자극한다라는 측면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섬모 운동이 약해지면 가래가 제때제때 배출되지 못하는데 이 가래에서 미생물들이 번식을 해서 염증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섬모 운동을 자극하고 섬모 운동을 활발히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실제로 이제 그 부교감 흥분제 같은 경우에 섬모 운동을 자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그 당분 섭취를 통해서 ATP 그 생성을 자극했을 때, 그리고 세포질의 이 칼슘 같은 경우도 그 섬모 운동을 자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온도가 너무 낮아지거나 건조해지거나 pH가 저하되면 섬모 운동이 억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 급격한 온도의 차이, 그리고 적당한 습도, 이런 것들, 너무 건조한 것을 피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섬모 운동의 그 정상화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포 같은 경우는 비가역적 손상을 항상 주의를 해야 되는데요. 이 세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영양이 부족해지거나 저산소, 과산화물, 염증 등등으로 인해서 세포가 일정 정도 손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손상된 세포는 다시 회복이 됩니다. 하지만 이게 비가역적으로, 만성적으로, 비가역적으로 손상이 되면 결국 그 부위에 만성질환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폐 자체도 만약에 기관지나 폐에 비가역적 손상이 오게 되면 폐포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고 폐기종, 조직이 섬유화되거나 기관지 평활근이 비유화되거나 그리고 종양 등이 생기는 형태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호흡기관의 면역순환에 대한 내용입니다. 호흡기관에서 가장 중요한 영역이 바로 면역인데요. 호흡기 질환은 기본적으로 공기 중으로 침투한 그 병원균이나 이물질로 인한 면역 반응이 굉장히 활발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런 만큼 호흡기는 이 1차 그 면역 장벽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우리 몸을 하나의 통구조로 봤을 때 외부는 피부, 내부는 점막으로 둘러싸여 있다고 할 수 있고, 이 점막들이 이제 면역 장벽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면역 장벽을 이루고 있는 점막은 크게 보면 기관지 폐 쪽이고요. 그 다음에는 위장관, 특히 위장관 쪽이 훨씬 점막이 차지하는 비중이 훨씬 큽니다. 이건 이제 뒤에 위장관을 다룰 때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러스와 세균 같은 경우 주로 이제 호흡기를 통해서 침입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비강이라든가 기관지는 1차적인 이제 점막세포 장벽을 이루게 되겠습니다. 이때 이 점액질과 섬모의 운동이 이 면역 장벽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급격한 온도의 변화나
습도가 너무 낮은 것은 좋지가 않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점액질도 줄어들고 손모 운동도 약해지게 되겠죠. 기관지에서 점액질이 분비가 되었을 때 그 손모 운동이 약해서 점액질이 제대로 배출되지 못하면 거기서 병원균이 증식을 하고 염증 반응도 계속 지속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성 비염이라든가 만성 기관지염이 발생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항상 이제 적절한 점액 분비와 활발한 손모 운동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들 이제 점막 세포는 기본적으로 세포 재생 주기가 빠르고 면역 반응이 활발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호흡기는 이제 기본적으로 면역 반응이 활발한 장소고요. 그래서 IgA죠. 이뮤노글로불린 A, 그 분비 면역과 관련한 이 IgA가 많이 분비가 되고, 그리고 세포 식작용, 그리고 그다음에 이 너무 과도한 염증이 생겼을 때는 또 세포에 손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또 염증 억제성의 이런 그 사이토카인도 많이 분비가 됩니다. 그리고 이 헬퍼 T셀 2, 그러니까 면역 기억과 관련한 이제 이런 그 인터루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작용을 하게 됩니다. 어쨌거나 이 그 호흡, 특히 이제 상기도 쪽에서는 다양한 이제 면역 작용이 많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분화가 완료된 형태의 T세포들이 많이 이제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D4 T셀이라든가 사이토톡식 T셀, 그 다음에 그리고 조직 상주 기억 세포라고 해서 이건 이제 말 그대로 항상 상주하고 있는 군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그 외부에서 바이러스나 세균이 들어왔을 때 바로 대응할 수 있는, 그래서 기억 세포인데 조직에서 상주하고 있는 기억 세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알러젠, 그러니까 외부 이물질에 대해서 즉각적인 반응을 하게 되는데, 이 조직 상주 기억 세포가 어떻게 보면 이 과민 반응을 유발한다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점막 관련 불변 T세포라고 해서 이제 이 세포 같은 경우는 T셀 같은 경우는 감염 초기에 아주 미세한 그 변화를 감지를 해서 빨리 어떤 감염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그래서 국소 면역에서 아주 빠른 대응을 할 수가 있는 이런 T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호흡기, 특히 상기도 쪽에는 다양한 형태의 T세포들이 분포를 하고 있어서 아주 다양한 그 면역 그 대응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이 외부 이물질이 점막을 자극을 하게 되면 다양한 그 면역 세포들이 활동을 하고, 특히 이제 히스타민이 분비가 되면 히스타민은 이제 혈관 투과성을 증가를 시키죠. 그렇게 해서 비충혈이라든가 코막힘 증상이 이제 생기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상기도 쪽에 염증이 생기면 이 비충혈이나 코막힘, 그 히스타민으로 인해서 혈관 투과성 증가로 인한 그 증상들이 생기기 때문에 항히스타민제를 많이 쓰게 되는데, 사실은 이 항히스타민제를 자꾸 쓰게 되면 어떻게 보면 그 면역 반응을 강제적으로 억제하는 거기 때문에 이 길게 봤을 때는 그 면역 순환에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항히스타민제를 쓸 때는 항상 그 일정 정도의 그 횟수나 기간을 최소한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히 이제 나잘 스프레이 같은 경우는 항히스타민제가 들어있는 나잘 스프레이는 사용 횟수나 기간을 딱 명시를 해놨습니다. 뭐 하루 2, 3일 이상을 쓰지 말라던가 일주일 이상 쓰지 말라던가 그런 이제 이유들이 있겠습니다. 이걸 장기적으로 쓰게 되면 그 조직의 면역 순환에 아주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이 상기도의 면역 활동을 그림으로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이 상기도 그 코부터 해서 목부터 해서 기관의 상부까지 이 상기도는 항균 작용이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외부에서 들어오는 이물질을 최대한 이 하기도로 넘어가지 않도록 위에서 어떻게든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그래서 점막의 활동이라든가 손모의 활동이 중요하고, 그리고 면역세포들이 굉장히 염증성으로 활발합니다. 그래서 거꾸로 과도한 염증을 억제하기 위해서 염증 억제 기전도 발달되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수지장 세포, 기본적으로, 경찰과 같은 역할을 하는 이 수지장 세포가 발달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어쨌거나, 미생물과 같은, 이제 그 바이러스와 같은 병원성 미생물이 침투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호상구라던가, 예, 여기 호상구가 있죠. 호상구가 이제 염증 유발인자들을 내놓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점액이 점막세포들이 자극을 받아서 점액질이 나오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점액질이 과분비가 되게 되겠죠. 그래서 배출되지 못한 그 점액질이 쌓이게 되면 그게 가래가 쌓이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진하게 쌓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가래를 배출하는 것이 이제 객담 거담제가 되겠습니다. 어쨌거나 이때 이제 섬모세포들이 공격을 받게 되면 이 섬모 운동이 약해지면서 그 부위에 이제 그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쉽게 더 번식을 하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 파괴된 세포 틈으로 이제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이제 조직 내로 침투를 하게 되겠죠.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이제 이 면역 장벽이 잘 유지가 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부에서 들어온 세균과 바이러스를 어떻게든 억제를 해서 배출하는 것이 이 상기도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부 정상세포가 좀 파괴되더라도 활발한 면역작용, 염증작용을 통해서 조직 내로 병원균이 침입하는 것을 막는 것이 중요한 역할이겠죠. 그래서 하기도에까지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침투하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것이 이제 상기도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하겠습니다. 하기도, 폐조직은 어떻게 보면 그 폐에서 실질적으로 산소와 이산화탄소가 교환이 일어나는 중요한 장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점막 면역은 중요하지만 면역 활동이 너무 활발해지면 염증이 유발이 되고, 그 염증으로 인해서 폐 기능 자체가 이제 정상적으로 폐 기능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면역은 억제성으로 이제 많이 발달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폐포에 있는 대식세포 같은 경우는 억제성 기전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하기도 쪽에는 그 다양한 T세포들이 이제 복잡하게 그 균형 조절 시스템을 유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면역 조절을 억제성으로 이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데, 만약에 이 균형이 무너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바로 폐포죠. 폐포가 바로 섬유화되는 기전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면역이 무너진 상태에서 다른 세균이나 바이러스성 병원균들이 다른 조직으로 번지기 전에 그 조직 자체를 빨리 섬유화시켜 버리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제 자폭한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요. 이제 폐허를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더 번지지 않게 남아있는 폐 조직들이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기도 같은 경우는 어쨌거나 상기도와는 달리 면역 반응보다는 최대한 염증 억제성, 그리고 조직을 보호하는 이런 기능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기도에서는 항염증이 중요하고요. 이 폐포라고 하는 것은 손상이 되면 바로 폐포 주변에 이제 그 염증으로 인해서 부종이 생기게 되면 사실상 폐포의 기능이 이제 폐포가 더 이상 기능을 할 수 없게 되죠. 그래서 폐포에서 일어나는 그런 가스 교환이 일어나지 않게 되고, 결국 그게 우리 몸은 이제 호흡 곤란이라든가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발열, 오한 등의 이런 증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기도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주 예민한 신경 내분비 세포가 있어서 하기도의 상태를 우리 몸이 인지를 할 수 있도록 이 신경 내분비 세포가 여러 가지 생리 활동을 조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기도의 생리 활성은 상기도와는 좀 다르다라는 것,
그리고 하기도에서 중요한 것은 이 비만세포의 활동인데요. 이 비만세포는 사실은 이제 조직이 회복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비만세포에는 여러 가지 영양물질들이 많이 들어있고 생리활성 물질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조직을 회복시키는 데도 중요하지만 또 거꾸로 이 비만세포는 이제 염증을 발생시키는 이제 역할도 하게 됩니다. 사실상 이 하기도에 세포 손상이 왔을 때 이 비만세포가 조직 회복 쪽으로 활동을 하느냐 아니면 조직을 이제 그 섬유화시키는 쪽으로 활동을 하느냐 하는 것도 이 비만세포의 활동에 이 그 기준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이 하기도는 이제 항염증이 중요하다. 그래서 상기도와 하기도는 면역적으로 접근하는 그 포인트가 다르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거나 이 면역 반응에서 염증은 이 정상적인 면역 반응의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면역 반응은 특히 이제 T세포들, 그러니까 헬퍼 T셀 1, 2, 그다음에 이 조절 T세포, 그다음에 염증을 유발하는 그 헬퍼 T셀 17번, 그러니까 그 사이토카인 인터루킨 17을 이제 방출한다고 해서 헬퍼 T셀 17인데요. 이 세포들이 서로 균형을 이루면서 염증을 이제 과한 염증은 억제를 하고 또 면역을 활성화시킬 때는 또 면역을 활성화시키는 이런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다양한 T세포들의 불균형이 오게 되면 만성 염증이라던가 면역 질환 같은 것이 초래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면역 관련해서는 중요한 것은 면역 조절인데요. 그래서 이 면역 균형에 도움을 주는 것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고분자 베타글루칸 종류들, 또 후코이단 같은 이제 고분자 물질들, 그리고 프로바이오틱스 같은 이런 성분들이 이제 면역 조절, 면역 균형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어쨌거나 염증은 정상적인 면역 반응이고 조직을 보호하면서 회복하는 이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면역 반응은 기본적으로 이제 폐, 피부, 그리고 장내 세균총 이 세 가지가 서로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호흡기 면역 반응과 피부 면역 반응도 상당한 상관성이 있고요. 그리고 장내 세균총과 또 피부 장벽과의 상관성도 있고, 그리고 장내 세균총과 호흡기 면역 반응과도 상관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또 뇌 활동과도 연관성이 있다라는 것이 이제 현대 생리학에서 보는 중요한 관점 중에 하나라고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최근에 이제 면역 억제성 그 호흡기 질환 의약품 몇 가지 기사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테즈파이어 국내에 상륙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흉선에서 림프구 신생 인자를 억제를 해서 이제 천식 증상을 이제 치료하는 제품. 그래서 림프구로 인해서 발생하는 천식을 이제 억제를 한다라는 제품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인터루킨 4나 인터루킨 13, 이제 그 천식을 유발하는 그 인터루킨 사이토카인을 억제를 해서 아토피라든가 천식 COPD를 이제 치료하는 이런 제품. 그리고 인터루킨 33을 억제를 해서 COPD를 이제 그 치료하는 이런 그 제품, 이런 제품들이 지속적으로 이 분자 생물학적인 측면에서 면역과 관련한 타겟을 잡아서 제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전문의약품적인 내용이긴 하지만 사실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천연물 건강기능식품이나 한약 제제들 역시 기전적으로 따졌을 때는 이런 면역 조절, 면역 억제성의 기전들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호흡기관의 신경순환에 대한 내용입니다. 호흡기관은 기본적으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기량적으로 작용을 하는데요. 교감신경은 기본적으로 이제 야외 활동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호흡은 빠르고 얕으며 이제 일반적으로 과립구가 우세를 하죠. 뭐 백혈구 같은 과립구가 우세를 하고 선천적 면역, 염증 반응이 조금 더 우세하다고 하겠습니다. 점액 분비는 감소를 하고 기관지는 확장이 되고, 그래서 이 교감신경 항진제 같은 경우에 이제 에페드린유나 이제 품는 벤토린 같은 경우가 이제 교감신경 항진제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부교감신경은 이제 실내 활동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느리고 깊은 호흡, 그리고 이제 림프구가 더 우세를 하죠. 그래서 이 부교감신경이 항진이 되면 알러지나 과민 반응이 우세해지고 점액은 과도하게 분비가 되겠죠. 특히 부교감신경은 이제 밤에 더 이제 활성화되면서 호흡기로 따지면 기관지가 수축이 되고 과민 반응이 오기 때문에 기침이 더 많이 유발이 됩니다. 그리고 천식 역시도 밤이 되면 더 심해지겠죠. 왜냐하면 기관지 평활근이 더 수축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부교감신경 억제제 항콜린제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중추신경에 있어서는 이제 기침 중추를 억제를 해서 이제 기침을 억제하는 기전이 많이 이제 기본적으로 사용이 되는데요. 기침은 사실 이제 전반적으로 기관지라든가 전반적으로 기침 수용체가 많습니다. 인두, 흉막, 식도, 위 뭐 이런 데 다 많은데, 기침이라고 하는 것은, 재채기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외부 이물질이 들어왔다, 그리고 이물질을 내놓는다, 이물질이 들어왔다라는 신호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거나 이 중추에 작용하든 말초에 작용하든 신경계에 작용하는 그 진해약 같은 경우는 사용량에 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과량 사용에 주의를 해야 되고, 변비라든가 여러 가지 부작용에 대해서 주의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호흡기관이 이제 특이한 점은 그 호흡 중추, 연수 교내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불수익은 조절이기도 하지만, 대뇌 피질을 통해서 의식적으로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폐 호흡량이 많아지면, 들숨을 많아지면 이제 자동적으로 이제 미주신경에 있는 그 헤링 브로이어 반사라고 해서 이것이 다시 이제 날심으로 이제 연관을 자동적으로 조절하는 이런 신경계도 있지만, 또 거꾸로 호흡을 의식적으로 조절해서 자율신경을 조절할 수 있는 이런 이제 특이한 기관이기도 합니다. 사실 생리학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대뇌가 발달한 인간만이 호흡을 조절할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동물들 같은 경우는 이제 대뇌가 그만큼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수의적으로, 인위적으로 호흡을 조절할 수는 없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마찬가지 얘기인데요. 이제 호흡을 통해서 우리가 신경계를 조절할 수가 있다. 거꾸로 호흡이 신경계에 이제 컨트롤을 받지만, 거꾸로 호흡을 통해서 신경계를 컨트롤할 수도 있다라는 게 이제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요. 그래서 의식적인 호흡 조절을 통해서 신경계의 균형을 유지를 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가늘고 긴 호흡은 부교감 신경을 자극하면서 심신을 안정시키고 심리적으로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고, 얕고 빠른 호흡은 교감 신경을 자극해서 흥분 그리고 육체 활동을 촉진한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의식적으로 호흡을 조절하는 것은 이제 신경계를 조절하게 해주고, 혈액순환이나 림프순환 등의 다양한 인체순환에 영향을 주게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이제 그 신경 펩타이드 중에 하나인 이제 물질 P, 서브스턴스 P라고 하는 11개 아미노산으로 구성된 신경 펩타이드 같은 경우는 이제 중추신경과 이제 장에 있는 면역 시스템에 많이 분포를 하게 되고, 이것이 이제 주로 폐에서 많이 이제 순환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폐에 이제 축적이 되는데요. 이 서브스턴스 물질 P 같은 경우는 이제 우울증과 연관이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폐 조직에 이 물질 P가 과다하게 축적이 되면 우울증을 유발할 수도 있다라는 보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폐 주기, 폐가
에너지를 뭐 주관하기도 하지만 기분을 또 움직이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도 이런 생리학적인 면에서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호르몬에 대한 부분인데요. 사실 호흡기관은 호르몬과는 아주 큰 연관성은 없습니다. 이제 살펴봐야 할 것은 이제 스테로이드성 부신 피질 호르몬 이제 코티솔인데요. 코티솔은 이제 염증 억제 작용을 하죠. 일반적으로는 이제 한밤중에 최저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것 때문에 밤에 이제 염증성 질환이 심해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밤에 기침이 심해진다고 했을 때는 이제 염증성 기침이다라고 또 분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균이나 이물질에 의해서 염증이 발생하고 그걸로 인해서 기침이 난다. 그리고 이제 새벽에 기침이 난다라고 했을 때는 이 염증이 아니라 과민 반응으로 인해서 기관지 협착으로 인해서 오는 천식성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시간에 관계없이 기침이 온다라고 했을 때는 과민성, 알러지성이라든가 신경과민으로 인한 기침이다. 이 정도로 이제 이 호르몬과 관련해서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엔 이제 브래드키닌은 이제 평활근을 천천히 확장시키는 작용을 하는 펩타이드 호르몬입니다. 모세혈관 투과성을 증가를 시키고 그리고 말초혈행 개선 작용이 있습니다. 주로 이제 폐에서 많이 분비가 되는데 이게 브래드키닌이 많이 분비되면 부종이나 아토피나 피부 가려움증을 유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폐와 피부와의 연관성을 이 브래드키닌이라는 호르몬으로도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 브래드키닌이 너무 많이 축적이 됐을 때 사이토카인 폭풍, 특히 이제 코로나 치료 과정에서 사이토카인 폭풍으로 인해서 쇼크가 오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거를 추적해서 연구를 해보니까 이제 브래드키닌이 많이 축적이 되더라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안지오텐신 전환 효소 억제제, 혈압약으로 쓰이는 뭐 케토프릴이나 에날라프릴 같은 경우 이제 안지오텐신 전환 효소 억제제 같은 경우가 폐의 브래드키닌을 축적을 시켜서 이게 마른 기침을 유발한다라는 이제 생리학적인 보고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그 호흡기관의 호르몬은 이제 요 정도로 이제 하도록 하고요. 다음은 호흡기관의 혈액순환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호흡기 혈액순환은 전신순환과 별도로 폐순환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특징이 있고요. 폐 혈액량은 기본적으로 전체 혈액량의 8에서 10% 정도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폐에서는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가스 교환이 일어나죠. 일반적으로 수면 중에는 부교감 신경이 항진되면서 가늘고 긴 호흡을 하면서 폐 혈액량이 증가합니다. 그러면서 원활한 가스 교환을 통해서 혈액의 산소 포화도가 증가가 하게 됩니다. 혈액의 산소 포화도가 증가한다는 것은 우리 몸 조직에 산소가 충분히 잘 전달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심장 우심실에서 이렇게 폐로 들어가는 이 폐동맥이 조금 좁아지거나 막힐 때는 숨이 차거나 허혈성, 폐에 혈액이 충분히 공급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숨참 현상이 오는데 이걸 이제 폐동맥 고혈압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폐동맥에 이상이 올 때 폐동맥 고혈압 증상이 오게 되고요. 반대로 폐정맥에 이제 이상이 생길 때, 그러니까 좌심장에서 이상이 생길 때도 역시 폐고혈압이라고 해서 숨차는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숨이 찰 때는 기관지 자체에 이상이 있을 수도 있지만 심장에 이상이 있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숨이 차서 과호흡을 하게 되면 혈중에 이산화탄소가 많이 배출이 되면서 저이산화탄소 혈증이 오게 됩니다. 호흡성 알칼리증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뇌혈관이 수축이 되고 혈류가 감소하면서 어지럼이나 구토나 여러 가지 이제 증상들이 발생이 되는데요. 높은 산의 고산지대에 올라갈 때 오는 고산병도 이와 이제 비슷한 현상이 이제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폐에서의 이제 모세혈관 흐름은 일반 다른 조직의 모세혈관 흐름과 조금 다릅니다. 첫 번째는 일반 다른 모세혈관은 이제 모세 정맥에서 동맥에서 정맥으로 이렇게 흘러갈 때 이 조직 내로 그 체액이 다 흘러나가고 이제 오픈되어 있는 조직이죠. 오픈되어 있는 혈관입니다. 오픈되어 있는 혈관으로 해서 모세혈관에 혈액과 체액이 흘러 들어가서 다시 정맥으로 이렇게 회수가 되는 형태고, 그 사이에 이제 림프 혈관이 또 같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는 형태인데, 폐 조직에서는 닫혀 있는 혈관으로 구조가 구성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폐포의 모세 혈관은 동맥과 정맥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그 연결되어 있는 상태로 이 그 폐포의 이 겉을 이렇게 감싸면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림프 역시도 모세혈관과는 별도로 이렇게 흐르는 그런 특징이 있겠습니다. 폐포의 면적은 이제 15평에서 25평 쭉 넓게 펼치면 아주 초방막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이 폐포의 표면적을 유지하는 것이 기체교환에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표면적이 충분히 유지가 되어야 거기에 충분한 혈액이 흐르고 충분한 가스 교환이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폐포의 표면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폐포의 표면 혈액의 표면 장력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장력 유지를 위한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폐포 제2형 폐포 세포가 계면 활성제를 계속 분비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폐포의 분열, 그러니까 폐가 성장하는 것은 이제 3세까지 가장 활발하다고 알려져 있고요. 주로 8세까지 폐포의 크기와 수가 이제 계속 증가하게 되고, 8세 이후부터는 이제 폐포의 크기만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유아 어린이 시절에 이제 폐의 그 원활한 그 성장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혈액은 기본적으로 간, 신장, 폐가 서로 역할 분담을 한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심장이 이렇게 박동 운동을 해서 기본적으로 물리적으로 운동을 시작을 한다면, 간 같은 경우는 이제 혈장의 농도를 조절하고 알부민을 생성해서 혈장 농도를 조절하고 혈당, 그다음에 지질 이런 것들을 다 조절을 하죠. 그리고 혈액 응고 인자를 생성을 하게 됩니다. 간 역시도 혈액의 상당한 양을 이제 저장을 하는데 보통 심박출량의 25% 정도를 저장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신장 같은 경우는 이제 혈액 중에 미네랄 농도를 조절하고 또 체액을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통해서 체액량을 조절을 하죠. 그리고 미네랄의 농도 조성을 통해서 세포액의 비율을 어느 정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전체적인 혈액의 양은 신장에서 조절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폐는 이제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교환을 통해서 pH 산성 알칼리성의 그런 농도를 맞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호흡기관의 림프순환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호흡기관은 그러니까 코, 기관지, 폐 전체에 걸쳐서 림프 조직이 상당히 많이 거미줄처럼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특히 점막 쪽에는 호흡기 점막은 1차 면역 장벽이면서 느슨한 림프 조직이 이렇게 넓게 분포되어 있는데요. 크게 이제 기관지, 비강, 후두 이쪽 해서 크게 세 림프 조직이 넓게 펼쳐져 있습니다. 어쨌거나 호흡기는 점막을 통해서 계속 외부 이물질에 노출되어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세포 면역 순환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림프 조직이 많이 발달되어 있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비강 쪽에 있는 림프 조직이 최근에는 뇌의 노폐물을 배출하는 통로로 이제 활용이 된다라는 보고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림프 조직은 면역 조직이기도 하지만 우리 몸의 노폐물을 이렇게 배출하는 그 통로로 활용되는 측면도 크다고 하겠습니다. 구강에서는 특히 이제 어린이 같은 경우는 면역이 굉장히 예민한
한 체질들이 많고, 특히 이제 어린이 같은 경우는 이 편도 쪽에 아데노이드가 과하게 이렇게 붙는 경우들이 있죠. 어쨌거나 이 2차 림프 조직이 구강이나 이 편도 쪽에는 발달되어 있다고 하겠습니다. 편도나 인두 쪽에 세균이나 바이러스 등이 감염이 되면 림프절이 비대해지면서 목이 붓거나 하는 현상이 생기는 것이죠. 폐 조직에서 이 폐포를 둘러싸고 있는 림프 관들은 이 폐포에 생기는 염증이나 폐포의 부종이 발생할 때 그걸 회수하는 그 기능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림프절은 이제 기관이나 기관지, 세균관지로 가면서 사실은 림프절은 점점 줄어들고 마지막 이제 세기관지, 폐엽이나 폐포 쪽으로 가면 림프절의 기능보다는, 그러니까 림프절의 기능이라는 것이 사실은 면역 기능인데 이 폐 조직, 그 세기관지나 이 폐포 쪽으로 가면 림프는 어떤 면역의 활동을 한다기보다는 외부의 염증성 물질이라던가 노폐물을 이렇게 회수하는 그런 기능을 한다고 하겠습니다. 폐포에 염증이 생겨서 부종이 발생하면 그 폐포액과 염증 세포들이 림프관을 통해서 이제 배출이 되는 거죠. 이 폐포가 손상이 될수록 이제 폐포 주변의 림프관이 발달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 림프관이 발달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그 혈관 신생인자들이 이제 만들어져야 되는데, 혈관 신생인자들이 자꾸 만들어지다 보면, 일반적인 세포들이 이제 과분화되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암세포가 생길 수도 있는 그런 이제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폐포가 손상이 많이 될수록 암세포가 많이 발현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죠. 이 폐암 같은 경우는 이제 특히 폐 조직은 혈액순환이 굉장히 활발하기 때문에 혈액을 통한 그 전이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다만 이제 림프를 통한 전이는 조금 느리긴 하죠. 어쨌거나 혈액이든 폐에서의 혈액이든 폐에서의 림프든 결국은 전신순환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런 특징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역시 이제 편도나 이쪽 위쪽이나 국의 편도, 혈근편도 다 편도가 이렇게 위치하고 있으면서 입으로 들어오는 미생물 이물질들을 바로바로 체크하는 이런 2차 림프 기관들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 폐에 있는 이런 림프절들, 기관지까지는 림프절들이 있지만 폐 조직 하부로 가면 이제 림프절은 없고 면역 활동을 하는 림프절은 없어지고 노폐물을 회수하는 이 림프관들이 발달을 하게 됩니다. 림프관들은 이 세포, 폐 내부뿐 아니라 폐를 둘러싸는 흉막에도 역시 림프관들이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림프 순환은 사실은 폐질환과 림프 관의 이 상관관계는 상당히 큽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폐에서의 면역 활동을 통해서 다른 세균이나 바이러스나 이물질들을 다 제거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른 노폐물들이 생기게 되는데, 이 염증성 물질이나 면역성 노폐물들이 림프관을 통해서 제대로 배출되지 않으면 거기 조직에 쌓이면서 2차적인 염증이라든가 조직 손상을 일으키게 되겠죠. 그래서 이 폐에서의 림프관에 어떤 변형이 온다거나 림프관이 정상적으로 활동하지 못하게 되면 이제 폐질환이 이제 오게 된다라는 그런 연구 보고가 많이 있고요. 그래서 폐에 있는 림프관의 어떤 변형 형태를 통해서 폐질환과의 연관성을 이렇게 살펴보는 연구 보고가 많이 있습니다. COPD 같은 경우도 이제 림프의 기능이 손상되면서 림프절에 혈전이 생겨서 림프절이 막혀서 COPD가 발병하는 그런 기전도 이제 있고요. 그리고 이제 혈관 내피 성장인자, 그러니까 림프관을 새로 만들기 위해서 혈관 내피 성장인자가 계속 이제 과하게 이제 생성되다 보면 세포가 섬유화되거나 또는 붓거나 하는 그런 이제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결국은 이제 천식이 악화되는 그런 상관관계도 있는 것으로 이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나중에 저희 그 교재가 나오게 되면 그때 참고 자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강의 드리는 이 내용들은 나중에 저희 셀코디 홈페이지를 통해서 교재로 만들어서 구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호흡기관의 경락순환입니다. 호흡기관 경락은 크게 이제 수태음 폐경락과 수양명 대경락이 서로 짝을 이룬다고 하겠습니다. 계속 말씀드리는 얘기지만 인체가 만세를 했다고 했을 때 음의 경락은 밑에서 위로, 양의 경락은 위에서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수태음 폐경락은 이 음경락이기 때문에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데 이 중환이라고 하는 그 배꼽과 명치 사이에 중환은 이제 앞쪽으로 흐르는 인맥과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시작해서 쇄골, 그다음 팔 오금 안쪽, 그다음에 이 손목을 지나서 이제 엄지손가락까지 올라가는 것이 이제 수태음 폐경락이고요. 물론 이 안쪽으로 해서 뒤로 해서 대추혈을 한번 건드리고 이제 올라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양명 이제 대장경은 이제 양경락이기 때문에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겠죠. 그래서 집게 손가락에서 엄지와 검지 사이 이제 합곡, 그래서 합곡에서 다시 손목, 그리고 팔 오금 박해서 어깨로 해서 대추혈을 거쳐서 이제 이렇게 내려와서 다시 코 쪽으로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요건 이제 나중에 기회 되면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경락은 제가 직접 다루진 않으니까 저도 이론적인 내용으로 말씀을 드려서 설명드리는데 조금 한계가 있는 점은 좀 양해를 해주시고요. 어쨌거나 이 대추혈을 따뜻하게 해주면 감기 예방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겨울에 항상 이 대추혈 쪽에 핫팩을 좀 붙여놓고 있는 편이긴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중환혈 같은 경우는 이제 특히 이제 조금 위장질환 있는 경우는 여기 조금 풀어주면 좀 편안해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 코 양 옆에 여기는 이렇게 풀어주면 이제 코 막힐 때 좀 완화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합곡혈은 이렇게 여기 풀어주는 것, 장 운동을 정상화시켜주는 것. 요 정도로 일단은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락은 어쨌거나 이제 참고 사항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호흡기 순환 장애와 병증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개념적인 부분이기도 하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이제 OTC로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기초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세포순환과 면역순환에 장애가 생기면 이제 염증 반응이 온다, 기관지 염증이 온다라는 개념이 되겠고요. 면역순환과 혈액순환에 장애가 오면 과민 반응 또는 이제 면역력 저하가 오면서 비염이나 천식이 오거나 이제 바이러스성 감기가 온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혈액순환과 신경순환이 이제 원활하지 않을 때는 이제 색전증, 그래서 혈관이 막히는 색전증이 오면서 호흡곤란이 오겠다라는 그런 이제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호흡기의 병증을 순환장애와 연관시켜서 순환장애 해소를 어떻게 이제 치유할 것인가라는 관점이 이 OTC 솔루션 개론의 아주 중요한 관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 강론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흡기 질환을 이렇게 육각 다이어그램으로 한번 표시를 해본 것인데요. 감기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전반적으로 이제 세포순환이나 면역순환력이 좀 떨어져 있다. 감기 질환 자체가 큰 질병이라기보다는 이제 일종의 증상 정도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면역순환과 세포순환을 조금만
활성화시켜주면 이제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알러지성 비염 같은 경우는 이제 면역순환이 항진되어 있고 신경순환은 조금 이제 저하되어 있다. 그래서 요거를 면역순환은 항진된 면역순환은 좀 가라앉혀주고 신경순환은 조금 활성화시켜주면 좋겠다라는 그런 정도로 이해를 할 수가 있겠고요. 인후염 같은 경우는 이제 면역순환과 신경순환이 조금 다 항진이 되어 있다. 그리고 림프도 조금 항진되어 있다. 그래서 일종 좀 예민한 체질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항진된 림프를 좀 가라앉혀주고 면역과 신경 역시도 좀 가라앉혀주면 되겠다. 이런 식의 접근이 되겠습니다. COPD 같은 경우는 이제 그림으로 보면 인후염과 이렇게 반대로 보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하된 림프순환을 좀 활성화시켜주고 너무 과하게 저하된 면역과 신경순환은 좀 활성화시켜주면 되겠다. 뭐 이런 식의 접근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마지막인데요. 폐기관 순환장애 원인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보겠습니다. 물론 가장 큰 것은 병원성 미생물이나 알러지 유발 물질이 되겠고요. 그 외에도 이제 스트레스라든가 영양 부족, 면역의 순환장애라든가 혈전 등이 여러 가지 폐기관지 순환장애를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약물 같은 경우, 혈압약 같은 경우도 잘 살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3강은 전반적으로 호흡기관에 대해서 요약을 해드렸는데요. 짧은 시간에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어 드리다 보니까 좀 세부적인 내용에서는 좀 부족했던 점이 있었던 것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부학적인 부분들, 그리고 상기도와 하기도를 나눴을 때 그 특징들 같은 것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한방적으로 폐가 음해기관이라는 것, 허증과 실증 이런 차이들, 그리고 분자 생물학적인 부분들, 양리적으로 봤을 때 OTC에서는 어떤 부분들이 이제 중점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호흡기관에 있어서 세포, 면역, 신경호르몬, 혈액, 림프 이런 순환들이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이제 세포 순환 속도를 통해서 치료 기간을 설정한다는 것, 그리고 특히 호흡기관에서는 면역 조절 이런 그 면역 조절하는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손모 운동의 중요성, 그리고 면역 균형을 항상 이제 조절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을 잘 유지를 해야 된다는 것, 이런 점들, 그리고 이제 림프 조직에서 특히 이제 호흡기 기관지에서의 림프 조직, 그리고 이제 그 기관지 병증에서 순환 장애가 어떤 식으로 기관지 병증을 일으키는가, 이런 부분까지 해서 요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4강에서는 실제로 OTC에서 여러 가지 병증을 어떻게 이제 접근해야 할 것인가를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4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